그날 밤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문이 잠겨 있었던 것은 확실했다. 그런데 누가 방 안에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미친 게 아닐까 의심했지만 그 다음 날 침대 밑에서 어떤 물건을 발견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말한다. 노인이 되면 상상도 많아진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결코 그런 말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 딸, 사위, 그리고 어머니. 한 가정의 고요한 파국이 지금 당신의 귀에 속삭이기 시작한다. 그날 새벽 3시 17분, 윤희는 숨소리를 삼키며 눈을 떴다. 익숙한 한기, 눅눅한 벽지 냄새, 가만히 멈춰버린 시간. 자기 손으로 단단히 잠갔던 문고리가 안쪽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똑같은 일이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다. 누군가 매번 같은 시간에 조용히 문을 열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온다. 그녀는 마루에 놓아둔 엄마의 낡은 묵주를 움켜쥐고 문을 열었다. 복대는 아무도 없었다. 인기척조차 사라진 고요 속에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만이 괜히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고 돌아서려던 찰나 발밑에 무언가 걸렸다. 작고 둥근 금속 단추. 반들거리는 표면엔 M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건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남자의 와이셔츠 단추였다. 지우야. 윤희는 숨 가쁘게 딸의 방으로 향했다. 그가 또 내 방에 왔어. 분명 봤어. 나 지금 무서워. 지우는 반쯤 감긴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진짜 이러면 우리 다 미쳐요. 혼란스럽게 하지 마요. 그 목소리엔 안쓰러움도 걱정도 없었다. 마치 경멸 같았다. 분명히 어릴 적 지우는 가장 먼저 엄마를 믿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울면 윤희가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라고 해주던 그 시절. 하지만 지금 지우는 눈길조차 피하고 있다. 옆에 서 있는 사위 민재는 윤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는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내일 CCTV 설치해 드릴게요. 그럼 안심되시겠죠? 그의 말투는 지나치게 상냥하고 그의 눈빛은 너무도 평온했다. 다음 날, 민재는 약속대로 복도와 거실 일부에 CCTV를 설치한다. 하지만 윤희의 방 쪽엔 한 대도 없었다. 각도 문제예요, 어머님. 전선이 안 닿더라고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윤희는 직감으로 알아챘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서 조용히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초소형 캠 설치법, USB 카메라 숨기기, 실내 몰래 촬영. 며칠 뒤, 윤희는 손수 조립한 작은 캠코더를 전등 갓속에 고정한다. 카메라의 시야는 침대 머리맡을 정확히 비추고 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야. 꼭 보여줄 거야. 그녀는 속삭인다. 그녀는 자리에 누워 가슴 위에 묵주를 얹고 두 눈을 감는다. 그날 밤도 새벽 3시 17분이 되자 어김없이 무언가가 그녀의 방문을 건드렸다. 철컥. 녹화는 시작되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윤희는 자신이 짐이 될까 두려웠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홀로 살던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을 정리하고 딸 지우 부부의 권유로 경기도 성남의 2층집 뒤편에 딸린 조그만 방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손자도 없고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지는 나이. 엄마는 이제 우리가 모실게요. 그 말 한마디에 윤희는 모든 걸 정리했다. 그러나 따뜻한 시작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사한 첫 주말, 윤희는 우연히 마당 쪽 유리창 너머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지우가 무표정한 얼굴로 두꺼운 봉투 하나를 민재에게 건네는 모습이었다. 민재는 재빠르게 봉투를 품속에 넣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을 닫았다. 그 작은 장면은 며칠 동안 윤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직접 묻기엔 용기가 부족했다.
그때부터였다. 뭔가 이 집에는 윤희가 모르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불길한 감각이 피어났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우는 차츰 변해갔다. 밝고 솔직했던 딸은 점점 표정을 잃고 말수가 줄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문득 멍하니 싱크대 물을 바라보는 모습. 밤마다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며 눈가를 훔치는 모습. 윤희는 그런 순간들을 몇 번이고 목격했다. 하지만 다가가 묻는 순간 지우는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 그러던 중 윤희는 민재가 설치한 CCTV 위치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거실, 마당, 계단 위. 모두 설치되어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방 앞은 비어 있었다. 민재는 전선이 안 닿는다고 둘러댔지만 윤희는 그 말에 석연치 않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래서 몰래 준비했다. 인터넷에서 배운 대로 미니 카메라를 구매하고 조립했다. 하루는 모두가 외출한 틈을 타 침실 램프 내부에 작고 은밀하게 설치했다. 작지만 고화질. 그녀의 마지막 믿음이자 마지막 증거였다. 다음 날 밤 윤희는 차가운 긴장 속에서 잠들었다. 새벽 3시 17분 카메라는 무언가를 포착했다. 그날 아침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은 어두웠지만 분명히 보였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검은 실루엣 하나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서랍을 열고 책상 위를 훑고 다시 나가는 모습까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영상은 꿈도 착각도 아닌 증거였다. 윤희는 영상을 지우지 않고 USB에 복사해 두었다. 이제야 딸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지우는 끝까지 영상을 보지 않았다. 엄마, 진짜 이러다 정신과 가야 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다. 그 말은 칼처럼 윤희의 가슴을 찔렀다. 지우는 더 이상 엄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날 밤 윤희는 혼자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내가 틀린 게 아니라고. 며칠 뒤 윤희는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한다. 지우가 무심코 팔을 걷었을 때 손목에 붉게 멍든 자국이 보였다. 그녀는 당황한 듯 소매를 재빨리 내렸고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윤희는 하루도 빠짐없이 창밖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의 전등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는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옆집의 백노인, 새벽마다 나무를 쪼개고 라디오를 듣는 동네의 수다쟁이였다. 그는 윤희를 보자 반갑게 인사하며 말을 건넸다. 지난주 새벽에도 봤어요. 그 사위 양반이 마당을 배회하더군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는데 날짜가 언제더라?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은 얼어붙었다. 백노인은 늘 날짜를 헷갈리는 사람으로 유명했기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윤희는 확신했다. 그녀가 본 것도 느낀 것도 전부 사실이었다. 모두가 외면하는 진실을 향해 그녀는 혼자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문이 잠겨 있었던 것은 확실했다. 그런데 누가 방 안에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미친 게 아닐까 의심했지만 그 다음 날 침대 밑에서 어떤 물건을 발견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말한다. 노인이 되면 상상도 많아진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결코 그런 말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 딸, 사위, 그리고 어머니. 한 가정의 고요한 파국이 지금 당신의 귀에 속삭이기 시작한다. 그날 새벽 3시 17분, 윤희는 숨소리를 삼키며 눈을 떴다. 익숙한 향기, 눅눅한 벽지 냄새, 가만히 멈춰버린 시간.
자기 손으로 단단히 잠갔던 문고리가 안쪽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똑같은 일이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다. 누군가 매번 같은 시간에 조용히 문을 열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온다. 그녀는 마루에 놓아둔 엄마의 낡은 묵주를 움켜쥐고 문을 열었다. 복대는 아무도 없었다. 인기척조차 사라진 고요 속에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만이 괜히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고 돌아서려던 찰나 발밑에 무언가 걸렸다. 작고 둥근 금속 단추. 반들거리는 표면엔 M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건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남자의 와이셔츠 단추였다. 지우야. 윤희는 숨 가쁘게 딸의 방으로 향했다. 그가 또 내 방에 왔어. 분명 봤어. 나 지금 무서워. 지우는 반쯤 감긴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진짜 이러면 우리 다 미쳐요. 혼란스럽게 하지 마요. 그 목소리엔 안쓰러움도 걱정도 없었다. 마치 경멸 같았다. 분명히 어릴 적 지우는 가장 먼저 엄마를 믿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울면 윤희가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라고 해주던 그 시절. 하지만 지금 지우는 눈길조차 피하고 있다. 옆에 서 있는 사위 민재는 윤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는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내일 CCTV 설치해 드릴게요. 그럼 안심되시겠죠? 그의 말투는 지나치게 상냥하고 그의 눈빛은 너무도 평온했다. 다음 날, 민재는 약속대로 복도와 거실 일부에 CCTV를 설치한다. 하지만 윤희의 방 쪽엔 한 대도 없었다. 각도 문제예요, 어머님. 전선이 안 닿더라고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윤희는 직감으로 알아챘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서 조용히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초소형 캠 설치법, USB 카메라 숨기기, 실내 몰래 촬영. 며칠 뒤, 윤희는 손수 조립한 작은 캠코더를 전등 갓속에 고정한다. 카메라의 시야는 침대 머리맡을 정확히 비추고 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야. 꼭 보여줄 거야. 그녀는 속삭인다. 그녀는 자리에 누워 가슴 위에 묵주를 얹고 두 눈을 감는다. 그날 밤도 새벽 3시 17분이 되자 어김없이 무언가가 그녀의 방문을 건드렸다. 철컥. 녹화는 시작되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윤희는 자신이 짐이 될까 두려웠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홀로 살던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을 정리하고 딸 지우 부부의 권유로 경기도 성남의 2층 집 뒤편에 딸린 조그만 방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손자도 없고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지는 나이. 엄마는 이제 우리가 모실게요. 그 말 한마디에 윤희는 모든 걸 정리했다. 그러나 따뜻한 시작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사한 첫 주말, 윤희는 우연히 마당 쪽 유리창 너머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지우가 무표정한 얼굴로 두꺼운 봉투 하나를 민재에게 건네는 모습이었다. 민재는 재빠르게 봉투를 품속에 넣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을 닫았다. 그 작은 장면은 며칠 동안 윤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직접 묻기엔 용기가 부족했다. 그때부터였다. 뭔가 이 집에는 윤희가 모르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불길한 감각이 피어났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우는 차츰 변해갔다. 밝고 솔직했던 딸은 점점 표정을 잃고 말수가 줄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문득 멍하니 싱크대 물을 바라보는 모습. 밤마다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며 눈가를 훔치는 모습. 윤희는 그런 순간들을 몇 번이고 목격했다. 하지만 다가가 묻는 순간 지우는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 그러던 중 윤희는 민재가 설치한 CCTV 위치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거실, 마당, 계단 위 모두 설치되어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방 앞은 비어 있었다. 민재는 전선이 안 닿는다고 둘러댔지만 윤희는 그 말에 석연치 않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래서 몰래 준비했다. 인터넷에서 배운 대로 미니 카메라를 구매하고 조립했다. 하루는 모두가 외출한 틈을 타 침실 램프 내부에 작고 은밀하게 설치했다. 작지만 고화질. 그녀의 마지막 믿음이자 마지막 증거였다. 다음 날 밤, 윤희는 차가운 긴장 속에서 잠들었다. 새벽 3시 17분, 카메라는 무언가를 포착했다. 그날 아침,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은 어두웠지만 분명히 보였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검은 실루엣 하나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서랍을 열고 책상 위를 훑고 다시 나가는 모습까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영상은 꿈도 착각도 아닌 증거였다. 윤희는 영상을 지우지 않고 USB에 복사해 두었다. 이제야 딸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지우는 끝까지 영상을 보지 않았다. 엄마, 진짜 이러다 정신과 가야 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다. 그 말은 칼처럼 윤희의 가슴을 찔렀다. 지우는 더 이상 엄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날 밤, 윤희는 혼자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내가 틀린 게 아니라고. 며칠 뒤 윤희는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한다. 지우가 무심코 팔을 걷었을 때 손목에 붉게 멍든 자국이 보였다. 그녀는 당황한 듯 소매를 재빨리 내렸고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윤희는 하루도 빠짐없이 창밖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의 전등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는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옆집의 백노인, 새벽마다 나무를 쪼개고 라디오를 듣는 동네의 수다쟁이였다. 그는 윤희를 보자 반갑게 인사하며 말을 건넸다. 지난주 새벽에도 봤어요. 그 사위 양반이 마당을 배회하더군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는데 날짜가 언제더라?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은 얼어붙었다. 백노인은 늘 날짜를 헷갈리는 사람으로 유명했기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윤희는 확신했다. 그녀가 본 것도 느낀 것도 전부 사실이었다. 모두가 외면하는 진실을 향해 그녀는 혼자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늦은 밤이었다. 하이리는 이미 잠들었고 지우는 병원 야간 근무로 나가 집은 고요했다. 윤희는 마루에 앉아 민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커피를 식혀가며 기다렸다. 하지만 오늘은 움직일 수 없는 무엇인가가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를 밀어 올렸다. 그동안 스스로 모른 척 해온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스웨터를 입고 슬리퍼를 신었다. 그리고 낡은 계단을 따라 조심스레 지하실로 향했다. 낮에도 어둡고 습한 이 공간은 밤이 되면 음산함이 배가 됐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어둠 속에 진실이 숨어 있다고 그녀는 직감했다. 지하실은 먼지가 잔뜩 내려앉은 오래된 도구들과 종이박스로 가득했다. 그 사이로 작은 장롱 하나가 벽에 딱 붙어 서 있었다. 겉보기엔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문 손잡이엔 낡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윤희는 바로 그 장롱을 향해 다가갔다. 그녀는 전에 민재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작은 열쇠를 떠올렸다.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그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다. 딸깍, 자물쇠가 열린다. 그 순간 윤희는 숨을 멈췄다. 장롱 문을 천천히 여니 곰팡내가 먼저 퍼져나왔다. 그리고 안에는 오래된 도구 상자, 낡은 수첩들, 묘하게 반들거리는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다. 그 상자 위엔 오래된 인형이 있었다.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세월의 바랜 도자기 인형. 그 눈동자는 윤희를 응시하는 듯했고
입겐 기묘한 미소가 맺혀 있었다. 그녀는 인형을 들어 올렸고 무게감이 이상했다. 속이 텅 비었을 리 없는 그 묵직함. 손으로 인형의 등 부분을 더듬던 그녀는 작은 홈을 발견했다. 눌러보자. 인형의 등 부분이 똑 소리와 함께 열리며 조그만 칩이 튀어나왔다. USB 형식의 녹음 장치. 윤희는 당장 위층으로 올라가 노트북에 연결했다. 파일 하나, 단 하나만이 저장되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을 누르자 쉰 듯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했어. 부탁이었잖아. 이제 그만해줘. 목소리는 공포에 젖어 있었고 그 뒤를 이은 짧은 침묵 속에서 여성의 흐느낌이 들렸다. 그리고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누가 믿겠어. 네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하면 그만인데.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그 목소리. 윤희는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다. 그건 바로 민재였다. 몸이 굳은 채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녹음을 들었다. 여자 목소리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단어의 억양과 리듬이 지우의 것과 너무도 비슷했다. 혹은 그 편지를 썼던 소연이라는 여자의 것일 수도 있었다. 확신할 순 없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 민재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 집안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순간 윤희는 지하실 문 위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깜짝 놀랐다. 낮은 음성, 민재였다. 장모님, 혹시 밑에 계세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녹음 장치를 꺼내 주머니에 넣고 장롱 문을 닫은 뒤 자물쇠를 다시 채웠다. 노트북도 덮고 재빨리 숨을 고르며 계단을 향해 천천히 올라갔다. 문을 열자 민재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정전이 났는지 안쪽이 어두워서요. 무섭진 않으셨어요? 윤희는 침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지켜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행동해야 할 이유를 가진 목격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영상, 편지, 그리고 음성 녹음. 증거는 이제 셋이다. 하지만 상대는 치밀하고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그녀는 다시 인형을 떠올렸다. 왜 그 인형 속에 그런 증거가 숨겨져 있었는지, 누가 왜 그걸 그렇게 오래 보관하고 있었는지. 모든 것이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집의 가장 깊은 어둠은 아직 열리지 않은 방 안에 숨어 있었다. 가족들에게 잔을 돌렸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고 따뜻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지만 윤희는 알았다. 그 평온은 인형 속 녹음기처럼 표면 아래 끓고 있는 무언가를 억지로 눌러놓은 것이란 걸. 그녀는 말없이 고기를 집어 아이처럼 씹었다. 모든 감정이 혀끝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식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다. 하이리가 무심히 민재를 바라보며 입을 연 것이다. 삼촌은 방 안에 뭘 그렇게 숨기세요? 전에도 열쇠까지 바꾸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순간 젓가락질 소리가 멎었다. 지우는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며 시선을 내려 깔았고 민재는 짧게 웃으며 넘겼다. 중요한 서류들이 많아서 그렇지. 아무것도 아냐. 그의 웃음은 늘 부드럽지만 그 순간 윤희는 그 속에 단단한 위협의 기운을 느꼈다. 그날 밤 윤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민재가 회식으로 늦는 날, 지우는 병원 야간 근무, 그리고 하이리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이건 기회였다. 그녀는 바로 윗집으로 올라가 민재의 방 앞에 섰다. 문은 역시 단단히 잠겨 있었고 손잡이를 잡은 손엔 땀이 배어났다. 하지만 이젠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며칠 전 지하실에서 찾은 열쇠 묶음 중 하나를 꺼내 하나씩 대보며 조용히 시도했다.
세 번째 열쇠에서 작은 딸깍 소리가 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방 안은 생각보다 단정했다. 검정과 회색으로 꾸며진 서늘한 공간. 벽에는 자격증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엔 깔끔한 서류철이 줄지어 있었다. 하지만 그 속을 살펴보자 하나씩 이상한 것들이 드러났다. 사진 속 얼굴들이 찢겨 있거나 눈 부분만 지워져 있었고 민재의 이름으로 된 대학 졸업장과 자격증들에는 미세한 인쇄 흔들림이 있었다. 윤희는 손전등을 켜고 책상의 가장 밑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봉투엔 지우, 응급기록이라고 적혀 있었고 뒷면엔 병원 로고와 2006년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었다. 서류는 지우가 대학 시절 겪은 신경쇠약과 기억 장애에 관한 것이었다. 환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으로 특정 시기의 기억을 완전히 차단함. 동반된 환각과 불면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움. 심리적 유도 및 외부 자극에 따라 기억 왜곡 가능성 있음. 윤희는 숨을 삼켰다. 이 문서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병명이 아니었다. 이건 누군가의 기억이 조작되었고 그 조작을 누군가가 이용해왔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방문 밖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노트북을 재빨리 닫고 봉투를 가방에 숨긴 채 문 뒤로 다가갔다. 누군가가 멈춰서 있었지만 곧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혹시라도 민재였을까? 윤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방을 나와 조심스럽게 문을 다시 잠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와 거실 조명 아래 멈췄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솔직해졌다. 이 싸움은 단순히 딸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건 자신이 놓아버렸던 과거를 되찾고 스스로를 용서받기 위한 여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민재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혹시 어제 위층에 올라오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순간 윤희는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깊이 이 집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윤희는 그날 아침 식탁에 앉은 민재의 말투를 잊을 수 없었다. 말끝마다 섞여있는 친절한 미소. 그런데 그 안에 뭔가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냉소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이고 식사를 마쳤지만 속으로는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민재는 무언가 눈치챘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순간부터 윤희는 더욱 신중해졌다. 움직임을 줄였고 모든 흔적을 정리하고 심지어 카메라 녹화 파일도 외장 하드에 옮겨 숨겼다. 이 집에서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위험했다. 며칠 후 윤희는 용기를 내어 병원에 근무하는 지인의 도움으로 예전 진료 기록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다. 이 지인은 젊은 신경과 전문의로 과거에 지우가 입원했을 때 같은 병동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모든 정황을 설명하고 과거의 기록 일부를 부탁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우 씨는 외상 후 기억 소실 증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특히 2006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로 몇 달 동안 혼자 있었고 당시 그녀가 믿고 의지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민재 씨였죠. 윤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기억 속 2006년은 지우가 학교를 그만두고 갑작스럽게 혼자 떠났던 해였다.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지우는 돌아온 후 며칠을 말없이 누워만 있었고 이후에도 늘 어딘가 초점 없는 눈빛으로 살아갔다. 그때부터 윤희는 딸을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대했고 그 상태에서 민재는 어느 날 자연스럽게 그 곁에 있었다. 지우가
민재는 내 생명을 살린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반문하지 못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기엔 딸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윤희는 안다. 그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이 지우가 스스로 만든 방어막일 수 있다는 걸. 혹은 누군가에게 주입된 기억일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윤희는 지하실에서 꺼낸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소연이라는 이름의 여자. 그 목소리에는 분명 두려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고 민재는 그 위에 권력을 얹어 말하고 있었다. 네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하면 그만인데. 그 말 속엔 경멸과 치밀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방식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다. 지우는 그날 밤도 피곤한 듯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고 윤희는 조심스레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젠 묻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지우는 어김없이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 난 기억이 안 나. 그 사람 없었으면 난 죽었을지도 몰라. 그 말에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우는 이미 진실보단 믿고 싶은 기억 속에 숨어 살고 있었다. 윤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싸움은 단순히 민재라는 남자와의 전쟁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불완전한 조각 속에서 진실을 끄집어내야 하는 딸과의 고통스러운 마주함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엔 분명 2006년이라는 해가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다음 날, 윤희는 서울 근교의 신경클리닉을 찾았다. 오래전 지우가 입원했던 그곳. 접수대에 있던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없이 종이 하나를 내밀었다. 기록지 뒷면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환자는 구조 직후 이름도 말하지 못했으며 반복적으로 물에 빠졌다. 소연, 사진이라는 단어를 언급함. 사진. 그녀는 민재의 책상에서 발견했던 눈 부분이 지워진 사진들을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지워지고 찢어진 사진들은 지워진 기억을 은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퍼즐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2006년, 지우와 소연, 민재의 거짓된 구원자 서사. 그는 한 여자의 상처를 이용해 새로운 인생을 쌓아 올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딸의 삶까지 올려놓고 무너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윤희는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내 펼쳤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무언가 빠져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2006년, 지우가 사라졌던 해. 지금껏 누구도 정확히 말하지 않았던, 하지만 가족 모두가 암묵적으로 건너뛴 그 해, 그 해의 기록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도서관 지하 자료실에서 그 시절의 지역신문을 찾아 하루 종일 넘겼다. 그리고 마침내 색이 바랜 종이 한 장에서 딸의 이름을 발견했다. 제주 해안가에서 젊은 여성 구조,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 이름은 적히지 않았지만 날짜와 내용은 지우가 사라졌던 기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기사에는 지우가 아닌 신원 미상 여성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그녀를 발견해 병원에 이송한 사람의 이름은 도진이었다. 윤희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에 눈을 떼지 못했다. 그 기사의 마지막 줄에 작게 실린 한마디, 구조자 도진 씨, 여성의 가방에서 지우라는 이름이 적힌 수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그 순간 지금껏 들어왔던 민재에 구해줬다는 말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민재는 그 자리에 없었다. 오히려 지우의 구조는 전혀 다른 사람이 했고 그는 이후 그녀가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다가온 것이다. 윤희는 바로 제주로 향했다. 오랜 시간 동안 잠겨 있었던 기억과 기록이 머릿속에서 요동쳤다. 도진이라는 이름은 낚시꾼 사이에서 제법 알려져 있었고 마을 근처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가 찾아갔을 때 도진은 눈을 크게 뜨고 놀랐다. 그 아가씨 잘 지내고 있었군요. 걱정 많이 했는데. 그의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는 지우가 2006년 여름 절벽 아래에서 발견됐고 며칠 동안 말을 잃은 채 혼자 울기만 했다고 말했다.
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병원 측에서도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 시간이 꽤 흘렀다고 했다. 그때 누가 왔는지 아세요? 윤희가 묻자 도진은 고개를 젓고 말했다. 그 아가씨가 정신을 조금씩 차리기 시작했을 무렵 어떤 젊은 남자가 나타나 그녀를 데려갔어요. 직원들에겐 사촌이라 소개했죠. 서류도 어찌어찌 처리하더군요. 이름이 아마 민재? 윤희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쿵쾅거렸고 두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민재는 지우가 정신이 흐릿한 상태일 때 병원으로 와 모든 걸 정리하고 그녀를 데려간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구조자도 보호자도 아니었고 단지 새로운 시작을 만들기 위해 그녀의 기억을 이용한 가면에 불과했다. 그가 날 구했다고 말했던 건 스스로 기억의 공백을 채워 넣은 결과일 뿐이었다. 하지만 민재는 그것을 계산했고 완벽하게 연출했다. 윤희는 도진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전보다 단단해졌다. 진실을 한 겹 더 벗겨낸 지금 그녀에겐 더 이상 물러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버스 안에서 수첩을 열고 정리했다. 구조기사 스크랩, 병원 기록, 녹음 파일, 위조된 서류, 그리고 지우가 반복해 말한 기억 속 단어들, 물, 사진, 소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 중심에 민재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윤희는 그제야 하나의 의문과 마주했다. 소연. 그 이름은 편지에도, 녹음에도, 심지어 과거 병원 기록 메모에도 등장했다. 그렇다면 소연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분명 지우의 과거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왜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는가? 민재는 왜 그녀의 이름을 그토록 감추려 했는가? 윤희는 돌아오자마자 검색을 시작했다. 소연이라는 이름은 흔했지만 당시 지우와 같은 학교에 다녔던 사람 중 동시에 휴학한 인물이 딱 한 명 있었다. 그리고 졸업을 하지 못한 채 자취를 감췄다. 그녀의 마지막 주소는 안동 외곽의 작은 시골이었다. 윤희는 메모를 접으며 중얼거렸다. 다음은 소연이야.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관찰자도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끌어올릴 유일한 사람이라는 책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재의 방 앞을 지나던 그녀는 문틈에서 무언가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서랍 하나가 조금 열린 채 안쪽에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 몇 장이 흘러나와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었다. 그 안에는 웃고 있는 두 여대생이 있었다. 지우와 그리고 또 한 명.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웃는 소연. 하지만 사진 뒤엔 누군가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2006년 마지막 여름, 마을로 향했다. 주소를 따라 찾아간 그곳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담벼락 안에 우두커니 자리 잡은 오래된 양옥집이었다. 현관 초인종은 작동하지 않았고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하지만 마당 너머 작은 텃밭에서 몸을 굽힌 채 물을 주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윤희를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왔다. 수척한 얼굴, 깊게 팬 눈 밑, 날카로운 턱선. 그 얼굴은 세월을 이기지 못했지만 사진 속 그 소연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윤희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들으러 왔는지를 조심스럽게 전했다. 소연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자신이 도망치듯 이곳으로 온 이유를 천천히 털어놓았다. 나는 배신자였어요. 아니,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우가 제주도에서 사고를 당한 날 나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날은 그냥 여행이었어요. 답답했던 학교 생활 머리 식히러 간 거였는데 민재가 따라왔어요. 그가 술을 가져왔고
우리를 웃게 만들었고 밤이 되자 그는 우리에게 뭔가를 마시게 했어요. 소연은 울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갈라졌고 손은 텃밭의 흙을 꽉 쥐었다. 그 후 난 아침에 낯선 방에서 깼어요. 옆에 지우가 있었고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내가 먼저 일어났고 민재는 우리 앞에 나타나 말했죠. 둘 다 술 마시고 찍은 사진이야. 별거 아냐. 근데 혹시라도 이걸 퍼뜨리면 내 부모님, 너희 학교 다 알게 되겠지? 그가 우리를 쥐고 흔든 건 그때부터였어요. 나는 겁이 나서 도망쳤고 지우는 그 상태에서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어요. 죽으려 한 게 아니라 그냥 끝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살아났고 기억을 잃었고 그 순간 민재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윤희는 듣는 내내 손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소연이 말한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진실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민재는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다. 그는 계획적으로 기억을 지운 여자의 삶을 다시 짜 맞추고 그 위에 자신의 존재를 쌓아 올린 괴물이었다. 지우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은인으로 믿고 살아왔고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 여겨왔다. 소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동안 난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날 찾아왔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겠죠. 지우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해요. 비록 그녀가 날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녀를 지켜야 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윤희는 소연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은 이제 윤곽을 드러냈고 모든 조각은 맞춰지고 있었다. 남은 건 단 하나였다. 지우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어떤 순간에 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 윤희는 소연과 함께 찍은 셀카를 조심스럽게 저장했다. 그 사진은 세상의 누구보다 진실에 가까운 두 여자의 누가 왔는지 세세히 기억했고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메모하듯 마음에 새겼다. 이번에도 거실 한쪽에는 고급 와인과 케이크, 샴페인 잔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지우는 바쁘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윤희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의 방 서랍 안에는 그날을 위해 준비한 작은 노트북과 영상 파일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하이리와 백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음향 장비를 몰래 설치했고 민재가 즐겨 듣는 음악과 영상 사이에 녹음 파일을 삽입해 두었다. 저녁 8시가 되자 손님들은 대부분 도착했다. 웃음과 건배, 명함 교환과 사진 촬영이 이어졌고 민재는 중심에 서서 모든 이의 시선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지우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듯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지친 표정도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윤희는 거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벽에 설치된 프로젝터에 전원을 켰다. 화면이 켜지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민재가 상을 받는 모습, 결혼식 사진, 지우와 함께한 여행 영상, 모두가 박수를 치며 감탄할 즈음 화면이 갑자기 정지했다. 정적. 그 다음 재생된 건 낮고 쉰 듯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했어. 부탁이었잖아. 이제 그만해줘. 그리고 이어진 남자의 목소리. 누가 믿겠어. 네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하면 그만인데. 거실이 얼어붙었다. 누군가 컵을 떨어뜨렸고 샴페인 잔이 바닥에서 깨졌다. 민재는 순간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꾸며 노트북 앞으로 다가갔다. 무슨 장난이에요, 이건? 그의 손이 전원을 끄려는 순간 또 다른 화면이 재생됐다. 소연의 얼굴, 그리고 그녀의 육성이 또렷이 흘러나왔다. 그날 밤 나는 도망쳤고 지우는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그가 만든 거짓말 속에서 그녀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녀는 그를 은인이라 믿었지만
그는 우리의 기억 위에 자신의 이름을 얹은 사람이에요. 지우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으며 입을 열지 못했다. 민재는 여전히 침착한 듯 행동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다 조작된 거야. 저 여자는 예전부터 정신이 이상했어. 그는 핑계를 대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이리가 이어서 민재의 방에서 나온 서류들을 들고 나와 모두에게 공개했다. 지우의 위조된 의료 기록, 졸업장이 아닌 허위 자격증, 민재가 감춰왔던 모든 것들이 사람들 앞에 펼쳐졌다. 그날 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짐을 챙겼다. 지우는 그를 붙잡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눈을 감은 채 주저앉아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윤희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엄마는 이제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민재는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남긴 흔적들은 더 이상 덮이지 않았다. 윤희는 거실에 남아 마지막으로 재생된 영상의 마지막 문장을 기억했다. 진실은 때로 너무 늦게 드러내지 않았다. 뉴스에도 인터넷에도 그에 대한 단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윤희는 알았다. 그런 사람은 결코 아무 이유 없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무너졌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는 지우가 완전히 자신을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을 남겨놓았고 그것은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딸을 조용히 잠식하고 있었다. 며칠 뒤 윤희는 지우에게 커다란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동안 모은 모든 자료의 복사본, 그리고 손으로 직접 쓴 편지가 담겨 있었다. 편지는 짧았지만 깊었다. 지우야, 네가 선택한 기억이 너를 지탱해 주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젠 그 기억을 놓아도 된단다. 우린, 너와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윤희는 봉투를 방문 앞에 두고 조용히 내려갔다. 그날 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새벽이 가까워졌을 무렵 지우는 조용히 방을 나와 윤희의 방문 앞에 섰다. 노크 소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딸을 바라보며 윤희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지우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엄마, 내가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그냥 보고 싶지 않았던 걸까? 그 물음에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딸의 손을 잡고 이마를 조용히 맞댔다. 그 밤은 긴 대화보다 깊은 침묵이 필요했다. 이후 며칠 동안 지우는 방 정리를 시작했다. 오래된 책, 옷, 그리고 민재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녀는 모두를 찢지도 버리지도 않았다. 단지 상자에 담아 창고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기억은 지울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녀는 대신 그것을 지우지 않고 멀리 놓는 법을 택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출근을 준비했다. 병원에 복귀한 첫날, 지우는 병동의 낯선 공기 속에서 흔들렸지만 동료 간호사들이 건네는 가벼운 인사에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이름표는 여전히 선명했고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이전보다 단단해진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상처를 덮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다시 삶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라는 걸 지우는 천천히 배워가고 있었다. 그날 밤, 윤희는 딸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네가 다시 걷기 시작한 거 엄마는 다 보고 있어. 그리고 다음 날 지우는 하이리에게 짐을 싸주며 말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못 봤을 거야. 하이리는 눈을 찡그시며 웃었다. 이 집엔 이제 침묵이 아닌 회복의 소리가 감돌기 시작했다. 민재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다. 진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침묵은 결국 약속이 된다. 다시는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머물게 두지 않겠다는, 지키지 못했던 사랑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삶과 자신을 위한 맹세였다. 조용히 바라보며 식탁 위에 따뜻한 국을 올려놓았다. 지우는 심리상담사 재교육 과정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쉬는 날엔 지역센터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다. 얼마 전 퇴근 후 돌아온 딸이 말없이 자신을 안았을 때 윤희는 그 짧은 포옹 속에 많은 것들이 녹아있는 걸 느꼈다. 용서, 회복, 그리고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의 표시. 어느 저녁, 지우가 창고를 정리하다가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그 상자는 윤희가 오랫동안 자신의 방 구석에 숨겨두었던 작은 목재함이었다. 윤희는 조용히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엔 지금껏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물건이 고요히 놓여 있었다. 작고 묵직하고 은빛이 흐르는 커프스 단추 하나. 윤희가 민재의 존재를 처음으로 의심하게 만든 물건이었다. 그 새벽 자물쇠가 풀린 채 누군가 침대 곁을 스쳐갔던 그날 밤, 이 단추는 그녀의 침대 밑에 놓여 있었고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윤희는 손끝으로 천천히 단추를 쓰다듬었다. M자가 새겨진 표면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 안엔 침묵과 증오와 두려움이 응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추를 조심스레 작은 천에 감싸며 지우를 바라보았다.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둘 사이에는 언어보다 더 진한 이해가 흘렀다. 두 여자는 그 작은 단추 하나를 통해 모든 고통의 시작과 끝을 함께 견뎌낸 동반자였다. 며칠 후 지우는 센터에서 만난 다른 여성들과 함께 기억 프로젝트라는 소그룹을 만들었다. 기억을 잃은 사람들, 기억 속에 상처가 묻힌 사람들, 혹은 기억을 왜곡당한 경험이 있는 이들을 위한 공간. 그녀는 말보다 귀를 열었고 조언보다 눈빛으로 위로를 전했다. 누군가에게 다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건 긴 여정이었지만 지우는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하이리는 서울로 이사를 가며 작별 인사를 남겼고 백노이는 그녀의 빈 방에 심은 허브, 화분을 매일 돌봤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윤희는 오랜만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일기장을 펼쳤다. 그녀는 그날의 일기를 이렇게 적었다. 기억은 가끔 사람을 속이지만 진심은 끝내 길을 찾아온다. 이제 우리에겐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우는 윤희를 데리고 한적한 카페로 향했다. 그녀는 종이봉투 하나를 건넸고 윤희가 그것을 열자 오래된 액자 하나가 나왔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지우, 윤희, 그리고 소연.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고 뒤에는 봄의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매화꽃이 피어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송글씨로 적혀 있었다. 우린 다시 피었다. 그날 밤 윤희는 작은 상자를 침대 옆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 안엔 커프스 단추와 함께 손수 적은 쪽지가 있었다. 쪽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자신의 직감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다.